금요일 연준와처 시간입니다. 연준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시장의 매크로 변수들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자님과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수퍼금리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연준와처 시간을 통해서 기자님과 함께 수퍼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일단 수퍼금리가 단기 자금 시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금리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수퍼금리는 어떤 거고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설명부터 들어볼게요. 네, 자금 시장은 크게 이제 아주 짧게 빌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1년, 10년, 30년 이렇게 장기로 빌리는 것도 있는데요. 이 단기 자금 시장은 보통 하루에서 길어봤자 몇 개월, 이제 1년 이내 거를 얘기하는데요. 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소포 금리라는 것은 민간들끼리 서로 돈을 이제 빌리고 부족한 사람은 빌리고 남는 사람은 빌려주고 하는 그런 시장이 이제 미국에서 그 소포 금리라고 시장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이제 결정되는 금리를 소포라고 하는데 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연준이 1년에 이제 그 FOMC에서 저걸 그 기준금리를 정하잖아요. 네. 그럼 그 금리가 계속 이제 시장으로 이렇게 전파가 될 텐데 그 제일 첫 관문이 소포 금리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실제 민간들이 어떻게 돈을 융통하느냐 네. 그걸 보는 건데 이게 조용하면은 연준으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네. 이게 갑자기 올라가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 시장에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연준이 뭔가 이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소포 금리는 당연히 연준의 기준 금리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네. 지난번 이제 9월 18일에 0.5bp 0.5%나 내렸기 때문에 소포 금리도 내려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전하고 같이 이제 비교하려면은 가장 기준이 되는 IURB라 그러죠. 지급준비금에 지급하는 그 금리를 빼거나 또는 요즘은 이제 보통 또 RRP 즉 영래포 금리를 뺀 거를 쭉 비교를 해보면은 네. 예전하고 지금하고 그 금리 비교가 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나온 차트가 뭐냐면 네. 소포 금리에서 RRP 금리를 영래포 금리를 빼준 거예요. 그럼 예전 거랑 이제 비교가 이제 가능해지는데 네. 이게 보통 1년도 올해 초에 보면은 이게 0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번 이제 10월 1일에 갑자기 튀어 올랐네요. 갑자기 25bp는 이제 딱 튀어 올라서 네. 사람들이 이거 단기 자금 시장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분들이 네. 이걸 또 들고 나왔어요. 미국 시장이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네. 그렇게 했는데 이 보통 요게 이제 여기 이렇게 피크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보통 월말 그리고 분기 말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번에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또 최근에 네. 미국 이제 단기 자금 시장에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있고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소포금리와 함께 또 RRP를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연준이 FOMC에서 정하는 기준금리는 연방기금금리라고 합니다. 이게 거래되는 시장과 소포금리가 거래되는 시장에 또 차이점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특성을 따져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저 그래프를 보시면은 밑에 파란색이 이렇게 아주 작게 보이는 거 있죠. 네. 이게 연준이 정하는 기준금리, 그게 거래되는 시장의 규모예요. 네. 거의 안 보이죠. 네.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주황색은 뭐냐면은 실제 민간들이 이 연준의 기준금리를 이제 딱 보고서 우리 이제 이 정도면은 그게 예를 들어 5%다. 그럼 우리는 5.1% 이 정도의 거래를 할게 네. 하면서 민간들끼리 거래되는 시장의 그 거래량이거든요. 네. 30배나 됩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연준이 FOMC를 통해서 네. 기준금리를 정해줘요. 네. 그럼 이제 지금은 4.75에서 5% 내에서 우리는 그거를 유지하겠다 네. 하는데 이 연준이 그렇게 정하면은 그거를 이제 연방 기금 시장이라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금리는 별 변함이 없어요. 사실 재미가 없는데 소포 금리는 사실 민간들이 막 어떻게 보면은
돈이 어떨 때는 남을 때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고, 네. 어떨 때는 돈을 빌리는 사람 많은데 자금은 적고 그런 금리가 막 올라갈 때도 있겠죠. 네. 근데 이 시장이 사실 이제 크기도 이게 지금 현재 한 2.5조 달러거든요. 이거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늠해 보려면은 우리나라가 2023년 작년에 GDP가 한화로 2,400조였어요. 네. 근데 2.5조 달러면은 이거 지금 환율로 대략 1,400원 곱해서 계산하면은 3,400조 원이에요. 네. 이게 하루에 거래되는 양입니다. 매일 거래되는 양이 네.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렇게 또 기준금리 거래 시장의 변동폭은 미세한 반면에 또 민간들이 거래하고 있는 소포금리 거래량은 30배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저희가 앞에 첫 번째 그래프에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9월 30일과 또 10월 1일 소포금리가 급등했던 걸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2019년 9월에 네. 악몽을 떠올리면서 조금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그때 위기와 최근의 금리의 특징은 또 어떤 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급등했던 거를 네. 한번 정확한 의미를 보려면 예전에는 어땠나 한번 그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전에도 소포 금리에서 대략 그 RRP를 뺀 거를 제가 한번 구해봤어요. 그게 이제 저기 왼쪽 차트 왼쪽에 보면은 굉장히 높게 많이 형성이 돼 있죠. 네. 그다음에 저기 이제 노란 그 타원이 있는데 그거는 저 한참 위에 있는데 이게 그래프가 너무 작아가지고 차트가 작아서 그냥 거긴 뺀 거거든요. 네네. 지금 이 제일 끝 위에가 0.5%인데 그때는 3.25%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6배 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의 천장을 예, 치는 천장을.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때의 소포 시장에서의 자금 경색, 자금 수요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보면은 그때하고는 어떻습니까? 딱 한 번 있었던 이벤트였고, 네. 그리고 그 당시 2018년에서 2019년 요때는 보면은 이 소포 금리의 급등이 네. 굉장히 많았어요. 아주 빈번한 어떻게 보면 일상다반사 같은 일이었었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소포 시장에서의 자금 부족이 네. 상당히 일상화됐던 거예요. 그때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제가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요거는 일종의 이제 분기말 효과가 좀 겹친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기말 특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2019년 레포 시장 위기 때에서는 지급 준비금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다고 네. 합니다. 하지만 또 지급 준비금은 양적 긴축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급 준비금과 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이제 결국에 이 얘기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제 마크 카바나라는 분이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아주 스타 애널리스트입니다. 네네.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잘했던 게 뭐냐면은 방금 전에 이제 차트에서 보셨듯이 2019년에 이 소포 금리가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고 한 2019년 연초부터 그분이 그때 이거 시장에 단기 자금 시장에 이상이 있을 거다 계속 이제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2019년 9월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해서 이 이제 단기 자금 시장의 뭐 최고 전문가 이렇게 꼽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또 그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런 리포트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장 이상하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쭉 이제 다 읽어봤는데요. 네.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은 소포 금리를 많이 올랐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연방 기금 시장 금리는 자, 이게 아까 이 왼쪽에 보면은 2018년에서 2019년이에요. 네. 별로 안 올랐죠. 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에 비해서 많이 오른 상태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떠냐면은 금리가 굉장히 연방 기금 시장 금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평온하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소포 금리만 보면은 마크 카바나의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물론 이것도 일회성으로 끝나긴 했지만 맞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연방 기금 금리까지 같이 보면은 네. 그 당시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얘기 뭐냐면 아직은 지급 준비금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정황 증거도 좀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방 기금 금리와 함께 본다면 정황 증거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네. 기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적정 수준의 지급 준비금은 얼마일지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몇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거는 뭐 진짜 며느리도 모르고 뭐 연준 총재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연준 총재가 지난번에 한번 작년 올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의 적정 규모는 한 GDP의 8% 정도 아닐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것도 네. 그냥 우리 뭐 흔히 말하는 말로 뭐 뇌피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대충 보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네.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한 지급준비금 수준은 한 11%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네. 이게 이제 지급준비금이 변화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은 같이 보면은 약간 단기적으로 충격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게 보면은 네. 저기 이제 빨간 그래프가 있잖아요. 네. 빨간 이제 사각형이 있는데 저 파란 사각형이 지급준비금이 이게 0 위에 있으니까 증가한 거예요. 이게 일주일 단위거든요. 네. 무려 441 이게 빌리언이니까 4,410억 달러가 늘어났어요. 일주일 만에. 그럼 어마어마하게 네. 늘었죠.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2023년 3월 15일이니까 은행위기 터졌을 때예요. 은행위기 터지니까 연준이 뭘 했냐면은 대출을 막 해준 거예요. 은행들한테. 네. 그 대출이 밑에 녹색에 303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대출. 이 대출은 이제 마이너스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딱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그냥 QT 말고도 네.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급준비금이 이건 늘었던 건데 중간에 이 녹색 상자를 보면 지급준비금이 2,860억 달러 갑자기 일주일 만에 줄어듭니다. 네. 지금은 대략 한 3.2조 달러니까요. 이게 2,860억 달러가 줄었다는 거는 사실 지급준비금에 있어서는 거의 10% 가량이 확 준 거거든요. 네. 일주일 만에. 근데 그러면 이제 또 그때도 이거 큰일 났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언제냐면은 4월 17일이거든요, 올해. 네. 근데 4월 중순이 미국은 전형적으로 세금 내는 날이에요. 4월 중순에 이제 세금이 몰립니다. 네. 그럼 세금 내면은 제가 이제 회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세금 내면은 어디서 내냐면 은행 계좌 빼가지고 그 재무부에 돈 붙일 거 아니에요, 네. 세금.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니까 은행 예금도 줄고 지급금도 줄고 네. 그게 재무부로 가니까 재무부는 TJ 계좌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지급준비금 줄고 이 보라색이 TGA 계좌가 늘어나고 근데 이런 일들은 단기간에는 지급준비금에 영향은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재무부가 돈 받았잖아요. 세금 받으면 뭐 하나요, 재무부는? 또 다시 재정 지출하잖아요. 네. 그 이게 다시 민간으로 이게 이제 다시 돌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이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기적 약간 뭐 한 달 정도로 보면 큰 영향은 없는데 일주일 단위로 보면은 그런 날에 그 지급준비금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거를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차트 보면 이제 파란색에 1,430억 달러가 지급준비 감소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게 또 4월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날이긴 한데 많이 내는 달이 6월, 9월 이때 또 몰려 있습니다. 이때도 좀 세금이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은 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거 바로 이제 재무부가 다시 재정 지출을 하기 때문에 지급준비금 수준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납부가 있을 때는 단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국채 발행이 많을 때도 네, 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일단 다음 슬라이드도 저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연준이 이번에 지급준비금 모니터링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17일부터 서비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니터링 차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건 이제 뉴욕 연준이 이제 사실 연준 중에서는 지역 연준 중에서는 최고 힘이 세잖아요. 네. 근데 요거에 관한 논문과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입니다. 네. 같이 공조자로 참여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뭘 했냐면 하도 지급준비금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 많으니까 네. 야, 그럼 우리가 진짜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우리 데이터를 갖고서 보여줄게 해서 이제 이
어제부터 네. 어제부터 최초로 이제 서비스를 했거든요. 좀 안타까운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어제가 이제 처음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네. 지급준비금이 많을 때, 그러니까 남아 돈다 저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네. 이제 영어로 어번던트라고 그러는데 여기 그래프에서 제일 오른쪽 밑에거든요. 네. 그 얘기 뭐냐면 이게 왼쪽 이 수직선은 금리입니다. 네. 그다음에 오른쪽 이 아래 수평선은 지급준비금이 이 커지는 방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급준비 많을 때는 금리가 별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맨 왼쪽에 빨간색 있잖아요. 거긴 기울기가 이렇게 좀 가파르죠. 네. 그때는 지급준비금이 조금만 부족하더라도 금리가 굉장히 팍팍 오르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지급준비금이 충분할 때는 기울기가 0이고 네. 지급준비금이 부족할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을 큰 마이너스 값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 한 건데요. 네. 그다음 이제 그 실제 그런 과거에 어땠느냐. 네. 그걸 이제 그 그래프를 거기서 이제 연준 지금 뉴욕 연준 총재도 같이 해서 그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저 빨간색이 언제냐면요. 2018년부터 2019년 그 레포 시장 위기, 단기 자금 시장 위기가 있었을 때예요. 기울기가 점점 0에서 마이너스로 굉장히 많이 가죠. 네. 그 얘기 뭐냐면 지급준비금이 점점점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울기가 0이라는 거는 지급준비금이 지금 남아 돈을 울고 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현재가 어디냐? 저 차트의 맨 오른쪽 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0이에요. 지금 이걸 만든 이 차트를 만든 그 연준 사이트에 이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10월 9일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급준비금 지금 어번던트 남아 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장에서 하도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조용히 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지금 우리가 보여준 걸 보면은 그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준이 결국엔 차트를 준비해서 눈으로 확인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급 준비금이 충분할 때는 금리가 별로 움직이진 않지만 조금만 부족해도 금리가 크게 오르는 걸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기를 뉴욕 연준이 어떻게 보고 있다고 정리하면 좋을까요? 지급준비금은 이제 거기에 보면은 뭐 충분하니까 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너네 할 일이나 잘해 뭐 이제 네. 그런 얘기를 이제 전해주고 있는 거고요. 네. 워낙 이제 사실 마크 카바나나 또 다른 이제 이쪽 단기 자금시장 전문가들이 사실 연준하고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태도가 있는데 네. 그게 하도 이제 시장에 많이 나오니까 또 요즘은 이 SNS가 너무 발전이 돼가지고 네. 누군가가 좀 안 좋은 얘기는 잘 안 퍼지는데 안 좋은 얘기 하면 이게 금방 퍼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방어하는 측면이 아닐까. 그래서 연준이 특별히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어제부터 이렇게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렇다면 장기 국채 수익률로 봤을 때 미국 대선의 판도는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대선이 3주가량 남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봤을 때 대선 판도를 제일 정확하게 보는 거는 네. 뭐 누구나 이제 뭐 예를 들어 술자리 안주로 뭐 누가 이길 거야, 바이든이 해리스가 이길 거야, 아니면 트럼프가 이길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은 실제 베팅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실제 베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국채 시장이 어마어마한 규모고 그 국채 시장의 수익률이 보여주는 바가 네. 누구를 이제 국채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실제 자기 돈을 베팅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베팅하고 있나 그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장기 이게 이제 점선으로 빨간색 점선이 9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FOMC 지난번 FOMC 바로 직전이었죠. 네. 그때 50bp를 내렸잖아요. 네. 그런데 장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0.5에서 0.6이나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금리를 무려 50bp나 내렸는데도 장기 국채는 사실 연준이 내린 거는 단기 금리잖아요. 네. 근데 장기 국채는 사실 시장에 앞으로 예상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10년짜리 국채를 내가 샀다, 만기 10년짜리 샀다 그러면 제일 관심 있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오를까? 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뭐 앞으로 뭐 10% 오를 것 같다. 근데 장기 국채가 수익률이 지금 5%밖에 안 된다. 그럼 안 사겠죠. 네. 최소한 10%는 돼야지 사겠죠. 근데 이게 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장기 국채 참여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많이 오를 거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관세를 하면요, 네. 인플레이션이 올라요. 왜냐하면 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해리스가 내놓은 이 재정 적자보다 네. 트럼프가 현재까지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말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해리스는 앞으로 임기 동안 4조 달러 정도 재정 적자가 더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는 8조 달러예요, 무려. 네. 그럼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그다음에 또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오르게 하는 그런 영향이 아니었을까 네. 그렇게 보고 그래서 무려 지난번 FOMC에서 0.5bp나 0.5%나 내렸는데도 장기 국채는 그 반대로 네. 0.5% 오르고 있는 상황이 이게 이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가 되는 것을 가정하고 베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후보의 지지율이 박빙인 가운데서 장기국채 수익률로 저희가 한번 힌트를 얻어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프 한번 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연준별 GDP를 예상한 그래프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까요? 이제 3분기 GDP는 한참 더 있어야지 발표가 되는데요. 네. 지역 연준별로 이 GDP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이제 파란 게 애틀랜타. 현재까지는 제일 정확해요. 그 역사도 아마 이게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일 정확한데 그리고 이제 이 발표 횟수도 가장 많습니다. 네. 보면은 점이 많잖아요. 근데 다른 이 주황색이랑 녹색은 점이 일주일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네. 그 얘기 뭐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발표하는 거고 애틀랜타 연준은 그때 중요한 지표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 이게 어제 나왔는데요. 무려 3.4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거는 뉴욕은 3.1%. 네. 그리고 일단 다 올라오는 추세예요. 네. 이 얘기 뭐냐면 현재 미국 시장이 이제 뭐 경기 침체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마 전 세계 이게 최고가 아닌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2% 성장한다 만다 뭐 이러는데 네. 그렇게 큰 경제가 3.4%를 물론 이번 분기 이제 이번 분기를 연휴를 한 건이긴 하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쉽게 그 경기 침체로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요 말씀을 드리고자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연준별 GDP 예상 그래프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고요. 그러면 기자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와 함께한 연준 와처 시간이었습니다.